네,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중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출제 예상 문제도 풀었지만, 이제는 정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 90문항이잖아요. 그래서 90문항을 딱 그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CS 개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의 대상별 분류 중에서 생산자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보기를 한번 보시고 뭔가 내용이 맞지 않아, 온라인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그냥 고르셔도 쉽게 점수 획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1번과 같은 문제가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산자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전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전문 서비스 뭘까? 회계사의 서비스, 그죠? 생산자 서비스. 디자이너, 전문적이죠. 자, 광고, 그죠? 법률가, 변호사, 검사, 생산자 서비스. 자, 숙박? 숙박은 뭔가 생산자 서비스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다? 하나의 소비자 서비스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것들과 좀 내용의 결이 틀리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OECD 서비스 산업 분류 중에서 유통 서비스에 속하는 것을 찾아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교재에 없는 문제들도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트렌드의 변화와 관련된 신조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서비스의 산업 분류도 유통 서비스에 속하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 서비스? 유통 서비스? 뭔가 다른 느낌이 드시죠? 유통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땡땡 백화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유통 서비스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 서비스 거리가 멀죠. 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뭔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유통 서비스랑 거리가 멀죠. 금융 및 보험업, 그죠? 땡땡 생명, 땡땡 보험사. 이거랑 유통 서비스랑 뭔 상관이죠? 상관없죠. 자, 도소매업, 그죠? 유통 서비스는 도소매업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관광업도 유통 서비스랑은 거리가 먼 내용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4번에 체크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접촉 경계 혼란의 원인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타인한테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한테 표현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화는 못 내고 나 자신한테 화를 내고 막 나를 때리고 머리 박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뭐다? 반전. 그죠?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야 되는데 나한테 표현하는 거야. 정말 반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쉽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투사 뭔지 기억하시죠? 그죠? 융합 뭔지 기억하시죠? 편향 뭔지 기억하시죠? 자의식 뭔지 기억하시죠? 자의식은 뭐였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융합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랑 내 의견이랑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한 몸이 되는 거지. 한 생각을 가지는 거지. 그게 바로 융합이 될 수가 있겠고, 편향, 투사. 이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내드릴게요. 아, 편향이 뭐였지? 투사가 뭐였지? 교재를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설을 해드리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투사랑 편향을 찾아보신 다음에 사례를 보시는 것도 더 효과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4번 여러분들 숙제다. 설마 했죠. 온라인 수업에서 숙제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오답 노트에 추가로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용어거든요. 어려운 용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험을 보셨을 때 헷갈릴 수가 있다. 아시겠죠? 제가 숙제 검사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다 맞추셨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 나왔습니다, 협상. 이 협상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최근에 출시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상 목표를 단번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협상 기법은 무엇인가를 찾는 건데, 협상 기법은 아주 다양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다 찾아보셔서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살라미 기법은 뭐였지? 얼굴 부딪히기 기법은 뭐였지? 낮은 공 기법은 뭐였지?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은 뭐였지? 관심 끌기 기법은 뭐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자, 문제는요, 협상 목표를 단번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한 번에 바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다? 살라미 기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답은 살라미. 살라미가 뭐죠? 이탈리아에서 우리 소세지 유명하잖아요. 소세지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저장을 해놓고 하나씩 꺼내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상 기법에서도 통한다라는 거죠. 한 번에 소세지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먹고 싶을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것처럼 협상도 순차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살라미 기법이라는 거죠. 자, 2번 얼굴 부딪히기 기법 기억나시나요? 얼굴 부딪히기 기법 뭐지? 큰 것부터 요구하고 점차적으로 작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그죠? 낮은 공 기법은 뭐였죠? 어떤 잘못된 거짓 정보를 주고 이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거짓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죠? 한 발 들여놓기 기법 뭐였죠? 한 발만 살짝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얼굴 부딪히기 기법은 큰 것부터 얘기하고 작은 것을 얘기를 했지만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은 뭐다? 작은 것부터 얘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큰 요구를 하는 것을 바로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관심 끌기 기법은요, 상대방이 관심이 있을 만한 것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는 걸 관심 끌기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에서 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화, 트렌드, 패드, 이런 용어 기억나시죠?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문화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 그죠? 점진적으로 변하는 동태성. 이런 것도 지문이 막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그죠? 문화라는 게 20년 전 문화, 10년 전 문화, 5년 전 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변화합니다. 그래서 동태성을 갖는 거 맞는 내용이죠. 신념이나 가치 또는 관습이 문화적 특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구성원으로부터 공유가 되어야지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된 관습은 유지되기 당연히 바라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정의 문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공유된 어떤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길 바라잖아요. 그죠? 4번.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은 규범에 의해 생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욕구 해결의 방향 및 지침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집단의 압력에 의한 연대성을 갖는 게 또 하나의 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형성이 되나요? 아니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변화하는 거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중에서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 등에 해당하는 원천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자, 개인적 원천, 상업적 원천, 공공적 원천, 경험적 원천, 사회적 원천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어떤 시험을 조작하고 제품을 검사한대. 그리고 제품을 사용한대. 그러면 사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번. 경험적인 원천이 되겠네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키워드를 보고 정답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원천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적, 상업적.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다음 중 의사소통 과정의 순서를 나열하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라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은 듣는 사람. 자, 말하는 사람 뭐예요? 발신자죠, 발신자. 듣는 사람 뭐예요? 수신자죠. 자, 이게 의사소통을 할 때 처음과 끝에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신자, 수신자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부호어가 먼저 나오나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호어를 시키지. 그죠? 자, 해독이 먼저 나오나요? 아니죠. 자, 쉬워. 2번, 3번, 4번은 그대로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5번 중에서 뭐가 맞을까라는 건데, 부호화가 먼저일까? 해독이 먼저일까? 자, 채널이 먼저일까? 부호화가 먼저, 해독이 먼저일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하나의 채널은 뭐예요? 하나의 방법이죠.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 그러면 채널을 통해서 이제 부호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부호화를 시키고 채널을 통과를 해서 이제 듣는 사람이 하나의 해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뭐다? 1번이다. 다 맞추셨죠? 7번의 답은 1번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CRM,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고객 데이터 수집 원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의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인적 데이터. 어떤 고객과 관련된, 고객 정보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고객의 가입 신청서를 썼죠. 그죠? 인적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 보증 카드를 이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인적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고객 리스트, 그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고 몇 월 며칠자로 구매를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고객 리스트죠. 이것도 하나의 인적 데이터에 포함이 되죠. 웹로그, A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웹로그, 그죠? 인적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5번 뭐예요? 전문 공급업체 자료? 이거는 인적 데이터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죠. 인적 데이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업체 자료인데, 그죠?
이게 또 쉬운 문제. 8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다. 다 맞추셨죠? 자,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비자 행동.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떠올려 보세요. 1번. 소비자의 제품 구매 동기와 행동은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왜 우리 제품을 구매하셨나요?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런 것들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2번.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 소비자 행동은 경우에 따라서 외부 사람들에게 그죠? 불합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샀어. 근데 친구가 너 왜 이 상품을 샀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불합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 행동은 하지만 매우 합리적인 목표를 수반하죠. 그죠? 내가 이 상품을 산 이유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상품을 산 거야.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거야. 그죠? 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죠. 어떤 합리적인 목표를 수반하는 겁니다. 4번. 소비자는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죠. 여러분들 어떤 최신 핸드폰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출시가 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이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지? 카메라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매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맞는 내용. 5번. 소비자의 목표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최적의 정보를 가지고 최고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것도 제가 머릿말에도 실어드렸지만 보기 중에 극단적인 표현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인지라 그죠? 어떻게 최적의 정보를 찾고 어떻게 최고의 대안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틀린다.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구전, 기억하시죠? 일방적인 의사소통? 아니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바로 구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 요즘에 그 고객분들은 이제 구전에 의해서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지 말지, 이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향이 크죠. 기업의 일방적인 이제 상품에 대한 장점을 이제 설명하는 광고를 봤을 때보다는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이용했을 때 좋았다, 나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지 말지 결정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 왜냐하면, 나와 친구인 또는 그녀가 이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대.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를 한다라는 거죠.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뭘 활용한다? 구전. 이제 내 친구의 평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상업적인 정보보다 비상업적 정보. 그죠? 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광고, 이런 것보다는 비상업적. 알고 보니 뒤에서는 상업적이었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친구가 하는 말, 내 가족이 하는 말, 내 팔로워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믿더라라는 겁니다. 신뢰한 경향이 있다.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된 위험과는 상관없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전을 활용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짜리 TV를 구매를 할 거예요. 그런데 TV 얼마나 요즘에 좋은 TV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당연히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과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우리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구트만, 이 학자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과 구트만의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서비스 접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 그러면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직원이 있겠죠. 이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접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매장에 갔는데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 날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아. 날 보고 웃지도 않아. 미소 짓지도 않아. 그러면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고객과의 정보 교환은 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틀린다. 고객과 정보 교환을 해야죠. 내가 어떤 상품을 사러 갔는데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품에 대한 특장점은 뭐예요? 또는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단점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직원과의 정보 교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그죠? 당연히 서비스에 따라서 제한을 받겠죠. 4번,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 그죠? 이 고객이 왔잖아요. 그럼 왜 왔을까? 구매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매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직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5번,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참여할 때 성립이 된다. 당연하죠. 접점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둘 다 참여할 때 이 접점이 생기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접점 서비스라는 거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 요소 중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을 찾아서 모두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의 요소 기억하시죠? 뭐가 있었죠? 내부적인 요소가 있었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뭐 외부 요소라고 설명될 수도 있겠죠. 자,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 찾아서 모두 선택한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인사조직. 인사조직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일까요? 아니죠. 내부적인 어떤 요소가 되겠죠. 정보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의 내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상품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상품, 어떤 요소들을 경합해야지 상품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미지 또는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도 이런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라는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바가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추셨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중 리친스 기억하시죠? 리친스가 제시한 고객 불평 행동 모델의 인지적 과정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요 과정 뭐가 있나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 불만, 고객 불평이 먼저 생기죠. 그러면 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만족했냐 아니면 불만족했냐 이런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만족 또는 불만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귀인 평가인 거죠. 그 이유를 찾았으면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요? 다른 대체안들을 막 마련을 하죠. 그게 바로 대체안 평가가 되겠죠. 요 과정 누가 얘기했다? 리친스가 얘기했다. 고객 불평 행동 모델. 뭐 무조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해를 해야지 우리 암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만족 불만족 평가 있네. 귀인 평가 있네. 대체한 평가 있네. 그럼 뭐예요? 나, 다, 바가 되겠죠? 나다, 바. 13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한다면 이 모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와, 이 매술로 나왔습니다. 매술로도 어떻게 보면 자주 출시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S 리더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들에 나오는 거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술로의 욕구 5단계 배웠죠. 자, 이렇게 피라미드 되어 있고 자, 5단계 했고 1단계 충족해야지 2단계로 가고 2단계 충족해야지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로 간다라는 거 배우셨죠? 자, 우리 가장 최고의 욕구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죠, 자아실현. 가장 최저의 1단계에 있는 욕구 뭐예요? 생리적 욕구. 기억하시죠? 자, 생리적 욕구가 만족됐어. 그러면 우리 안전해야 돼. 안전의 욕구.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안전했으면 뭐예요? 이제 소속. 그죠? 막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해당이 될까? 5단계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안전, 위험, 사고로부터의 보호. 이거는 최고의 욕구는 아니죠. 딱 봐도 아닌 것 같아. 그죠? 2번. 능력, 기술 및 잠재적 성장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죠?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나는 성장하고 싶어. 나는 발전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발생되는 게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왔네요.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친화감 그리고 대인 간의 만족. 그죠? 소속이 되고 이제 동료 간에 서로 애정이 있고 친밀하고 이런 욕구. 이거는 최고의 욕구는 아니죠. 그다음에 자기 존경 목적 달성 후에 안전, 자신감 등. 그죠? 존경의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고의 욕구는 아니다. 자, 5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그죠? 1번.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생리적 욕구. 밥 먹고, 우리 직장에서는 돈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자아실현의 욕구다. 잠재적 성장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발생이 된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상식 문제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중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푸셔야 돼. 왜냐하면 출제 예상 문제에서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죠? 보기에 해당되는 유형. 보니까 똑같네? 출제 예상 문제랑. 이 틀리신 분 없으시죠? 그죠?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유형. 뭐다? 딱 하면 딱 하고 답이 나와야 된다. 2번. 혁신형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표 그리고 문화적 목표 적고 제도적 수단 적고 둘 다 동그라미 누구다? 동조형. 문화적 목표 수용하지만 제도 수단 거부. 누구? 혁신형이다. 반대로 하는 건 누구다? 의례형이다. 둘 다 X 누구다? 패배형. 반역형 뭐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뭔가 반역하는 느낌. 그죠? 요 순서를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5문제 풀어봤는데요. 다 맞추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나머지 1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